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넘어서 실천 이성 비판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55쪽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이걸 바로 진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봤을 때 일단 이제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바 우리 행복주의와 어떤 거였죠? 칸트가 비판했던 거? 공리주의, 행복주의, 공리주의. 이 부분이 조금 재밌어 보여서, 그리고 이어서 하는 내용들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내용이 나와서 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가 공유가 안 되네요. 그래서 세상에. 읽어드릴게요. 예. 김미영 선생님이 쓰신 논문의 개요인데요. 논문 제목이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에 대하여라는 논문이고요. 그 부제목이 에피쿠로스 하면 이제 쾌락이 떠오르죠.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 철학에 관하여 이제 그와 관련한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은 행복주의에 대한 칸트의 비판이 어떤 근거에서 행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비판의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우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칸트가 행복주의를 도덕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행복주의가 주관에 근거하고 자기애의 원리에 따르면서 타율성의 원리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완전 정언명령과 완전 다르죠. 그러나 행복이 주관적이라는 칸트의 비판은 키레네 학파 공리주의에 대해서 타당할 뿐이다. 이제 칸트에 맞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행복과 쾌 개념을 내용에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적 쾌 개념을 제시하는데, 칸트는 행복주의와 같은 경험적 원리가 모든 이성적 존재들과 동일한 실천 규칙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자신의 도덕 법칙이 객관적 행위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칸트 비판이 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행복주의와 같은 경험적 원리를 비판을 하죠.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동일한 실천 규칙을 지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도덕도 그러하죠. 우리 짐이 많은 할머니를 짐을 많이 들고 가는 할머니들에겐 도움의 손길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우죠.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다 매번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각자의 할머니의 상황이 다 다르고, 뭐 장소적인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거절의 의미를 밝혔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다 다른데, 그와 같이 동일한 실천 규칙으로서의 어떤 도덕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어떤 말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칸트의 도덕 규칙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행복주의가 자기의 원리에 따른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논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원리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부에 따른 행위겠죠. 그래서 뭐 누군가 우리가 거지에게 적선한다라는 행위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지에게 적선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선을 원하는 그 사람의 시선에 의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적선을 받고자 하는 사람 역시도 뭐 장님이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객관화함으로 인해서 자기애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건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런 자기의 원리에 따른다고 비판하는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쇼펜하우어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행복 원리에 따르면서도 자기애를 극복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쇼펜하우어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라는 칸트의 주장은 인간이 동정심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그의 인간관에 근거한 것이다 라면서 이제 둘이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쇼펜하우어의 논의 반대자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논의에서도 아마 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한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 이성적 인식에서 성립한다라고 주장하고, 타인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동정심의 행위가 반드시 타율적이라고 주장될 수도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의지가 자신에게 법칙을 준다는 말, 이제 행복을 성립시키는 법칙성 아래에서 자신의 행복과 함께 타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논문에서는 모든 주관적 쾌락 추구를 행복의 길로 여기는 공리주의.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모든 주관적 쾌락 추구를 행복의 길로 여기는 공리주의는 행복의 객관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타당하다라고 하는 논문 개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이나마 칸트가 어떤 주제, 어떤 맥락에서 쇼펜하우어와 또 행복주의 등등을 비판하고 있는지, 다른 학자들과 어느 지점에서 대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논문 개요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면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는 455페이지, 그래서 윤리적인 것에 관한 이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책에 의거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오늘은 읽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의식도 우리들이 이미 순수이성 비판의 해설에서 알게 된 칸트 철학의 일반적인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형식주의, 선천주의, 자율 등 칸트의 철학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들에 덧붙여 특별히 윤리적인 특색이 있는 것이나 객관적으로는 이 철학의 다른 여러 특징들과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은 엄숙주의가 있다. 얘기를 하죠. 엄숙주의. 그래서 다른 문단으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형식주의에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순수 실천이성의 근본 법칙을 보면 당장 형식주의를 알 수 있다. 이 근본 법칙은 너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주의의 양상을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칸트는 실질적인 가치윤리학처럼 내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련의 가치들, 예컨대 충실,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지 않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너의 원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기를 권장합니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가 원하는 걸 남들이 너한테 해줘도 되겠니? 뭐 이런 내용이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앞을 내다보니 삶에는 기쁨보다 불행이 더 많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자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본성의 법칙이 삶을 추진시키는 동일한 감정을 통해서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되고, 본성은 본성 자체와 모순되고 따라서 본성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어렵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사례를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앞날을 위해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을 때 자살을 하는 원칙은 이런 내적인 모순 때문에 보편타당한 입법 원리로서 알맞지 못하고, 따라서 이런 원리에 따른 행위는 나쁘다까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갚아주지 않겠다는 원칙 밑에서 돈을 꾸었다면 이것도 똑같이 나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공공에 처해 있다고 믿고서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약속할 수 있다는 법칙의 보편성은 약속과 이 약속이 갖고 있을 목적을 스스로 불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게 어떤 것이 약속되었다고 믿지 않고 456페이지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을 공허한 핑계라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믿음에 대한 어떤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칸트는 자기 윤리적인 원리, 선과 악을 구별지을 다양한 콤파스를, 이제 콤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했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칸트가 어떤 지침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시 되돌릴 때 너의 그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되길 원하니? 이런 질문을 되돌렸다는 것. 그래서 그런 질문에 따라서 두 가지, 자살해야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꾼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456페이지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게 진짜 칸트의 탁월한 점인데 보통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애한테 인제 도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애한테 뭐 "야 사랑은 이런 거고 뭐 우정은 이런 거고" 이렇게 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평화는 이런 거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칸트식의 이 방식이 왜냐면 가치를 하나하나 정의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야 사랑은 뭐야?" 그렇게 되면 사랑에 대해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면들은 너무 많거든요. "평화는 이런 거야." 하면 평화에 대한 그 말들은 하나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좀 하수라고 생각을 하고 칸트식으로 "야 칸트가 인제 아빠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뭘 하든 간에 네가 하는 행동이 그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이 한다 생각해 봐. 어. 네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한테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뭔가 깨달음이 도를 깨치는 거야 이제. 어 내가 하면 70억 명이 나랑 똑같이 한다고?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게 인제 칸트 인제 좀 어려운 말로 했지만 보편적 이법의 원리로 너의 원칙이 가는 건데 이거 너무 탁월해요.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칸트는 정말 탁월한 철학자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근데 이 음. 말이 음.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되게 좀 의미심장하게 아. 다가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인간 본질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 좀 읽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 본질에 대해서 칸트는 인간이 순수한 감성의 어떤 덩어리라면 욕망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순수 이성 덩어리라면 어떤 신성한 의지에 따라서 복종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죠. 그 이야기의 맥락 하에서 이런 형식주의를 이해를 해보면 너의 의지 원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건 비단 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쁜 행위한 것, 다른 친구가 너가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해봐. 너 기분 좋겠니? 나쁘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선한 행위도 같이 포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퍼주고 산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좋겠니? 이렇게 선과 악의 구분 없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맥락이라서 저는 좀 더 의미심장하게 느꼈고 물론 이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기도 하지만 차차 정리하면서 이게 해나갈 수 있는 진짜 기회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그 불교의 화두처럼 스님들이 화두를 평생 품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희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많은 문장이에요. 잘 잡았죠. 칸트가 이 화두를 정말 잘 설정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문장 하나로서 다 도출이 되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들 특히나 인제 전 중간에 예시를 들잖아요. 칸트가 예시를 들면서 "내적인 모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순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저 그 내적인 모순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모순에 직면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자 456 쪽의 두 번째 문단.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인제 칸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칸트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제 반대자 하면서 나오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형식주의적 주지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칸트의 윤리학을 순수한 논리주의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법칙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원칙이 모순되지 않는 것이냐, 모순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자, 모순 나왔죠. 칸트 주장대로라면 야, 내가 하는 게 내 원칙이 모순되냐 안 되냐 요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그 전체는
인공적인 공중 누각이고 인간의 여러 가지 요구를 제어하려는 투쟁에서는 폐렴에 대한 관장기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효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샬러는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이 형식주의는 바로 윤리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 즉 그 실질적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실질적인 가치들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다만 이 가치의 다양성이 얽매여 있으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읽다 보면 고여 갸우뚱해지는 문장들이 가끔씩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실질적인 가치들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다만 이 가치의 다양성이 얽매여 있으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가치의 다양성이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가 문제로 삼는 원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가치 대신에 이제 아까 설명했죠. 사랑은 이런 거야. 뭐 평화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애한테. 그 대신에 가치 있는 것 자체, 선한 것 자체를 하나하나는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같은 것이라고 근거 지어주는 원리다. 동일이라고 써있네. 동일. 그리고 그는 이런 원리를 법칙성 자체의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설명. 이거를 진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이고요. 한번 그냥 쭉 읽어주실까요? 한 문장만 더. 그럴까? 예, 좋습니다. 뒤에 꽤 긴데? 이렇게 순수한 의지. 요거 다 읽으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하튼 칸트에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되는 것은 순수 이성은 그 스스로 실천적이며 우리들이 도덕 법칙이라고 일컫는 일종의 보편적인 법칙을 인간에게 부여한다. 순수 이성은 스스로 실천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인간에게 부여해요. 내가 의지로부터 모든 충동들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충동, 뭐 욕망 이런 거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행위 전반의 보편적인 합법칙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합법칙성만이 원리애로의 의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칸트가 한 말이죠. 그래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지움 첫머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세계 안에서고 세계 밖에서고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선의지. 그리고 선한 의지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거나 도달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장 많이 나와요. 뭐뭐에서가 아니라 선한 의지는 영향을 미치거나 도달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그 어떤 설정되어 있는 목적에 도달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예요. 본래적으로 그 자체로서 선한 욕망에 의해 존재한다. 자, 이거 아니라는 문장 다 떼고 보면 선한 의지는 선한 욕망에 의해 존재한다. 이게 볼 수 있겠죠. 선의지는 선한 욕망에 의해서 존재해요. 의지가 욕망에 의해서 선한 의지가 욕망에 의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의지의 형식만이 의지에 가능한 보편적 법칙의 형식을 결정짓는다. 의지의 형식, 형식주의자. 의지의 형식만이 의지에 가능한 보편적 법칙의 형식을 결정짓는다. 이런 것은 이론적인 이성 비판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론적인 이성 비판 스스로로부터 범주들이 생겨나게 하고 범주들 나왔죠. 범주들. 학문을 쌓아 올리는 것은 순수 오성이다. 그런데 여기 실천 이성 비판에서 가치를 정립하는 것은 순수 의지다. 의지가 계속 나오네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같이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형식이다. 자,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형식. 칸트가 이제 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형식주의적이고 아까 나왔지만
형식주의, 선천주의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런데 이론 이성 비판에서는 우리들이 진료와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보편적인 형식과 이 형식의 자발성에 따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 이론 이성 비판에서는 진료와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보편적인 형식과 이 형식의 자발성에 따르게 되는가, 이게 중요했죠. 근데 여기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똑같이 다시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 질문. 즉, 가치 있는 것이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성에 의존하고 있는가? 혹은 오히려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성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내용에 의존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칸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런 첫 번째 물음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물음이 뭐였냐면, 가치 있는 것이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성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게 칸트라는 거죠. 칸트를 따르자면 순수 실천 이성은 최고의 선을 생산해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필요한 자연적인 능력이 갖춰졌을 때에는 이 이성은 스스로의 형식에 따라 이성적인 존재자의 전체로서의 감성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지를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성에 관한 것으로서 겨우 유고에서 밝혀진 것도 이미 이 실천 이성 비판에 실려 있다. 즉, 칸트는 경험론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험론을 완전히 극복했대요. 그의 철학적인 모든 결정은 로고스가 이성이죠. 로고스를 바탕으로 해서 내려진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고전적인 형이성학의 정신인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기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단에선. 네. 이제 진희님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뭐 키워드들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인간 의지, 아니면 순수한 형식, 선한 의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도덕, 정언 명령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이런 인간 의지로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 그런 선한 의지가 선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순수 형식들로서 선한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하는 그런 윤리 개념, 도덕 개념이 사실상 배워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리가 잠재적인 어떤 자유의지로부터 직접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칸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정하고 있는지, 혹은 인간이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어떤 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엄숙주의, 그리고 의무윤리학, 뭐 합법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윤리, 도덕의 목소리, 윤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엄숙주의의 배경, 요 지점이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선천주의라든지 자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한 맥락에서의 칸트의 궁극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노출하고 있는 문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이에 대한 뭐 핵심적인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인간 자유 혹은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밑줄 쳐놓고 나중에 정리할 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458페이지 엄숙주의이고요. 칸트의 윤리학에서 형식주의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것은 엄숙주의다. 윤리적인 것은 법칙으로서, 그리고 명령으로서 우리들에게 마주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문장이 이상하죠? 그리고 명령으로서 우리들이 마주치게 된다. 명령은 무상의 것이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경향과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그 어떤 실질적인 것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정언명령이라고 하지 않는 가언명령의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명령은 경향, 목적, 이익 등 실질적인 조건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무조건적으로 무상 명령을 갖지 못하고 오직 가언적인 명령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도덕적인 자기의식 속에서 주어져 있는 도덕적인 사실들을 보고 명령이 무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칸트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고 이미 휴맥에서 이제 여기서 휴맥에서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것은 조금 더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로는 이 챕터만으로는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휴메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휴메 저작을 읽고 난 다음에 칸트를 그 영향관계를 따질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이미 휴맥에 있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칸트에게 있어서도 이성이냐 경향이냐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그러나 휴미 감정의 따스함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도덕이 실천적으로 아무런 뜻도 없다. 이런 것으로 되어버린다고 해서 경향을 택했던 것과는 반대로 칸트는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죠. 칸트는 오로지 이성에 의한 합법칙성을 택한다. 그리고 그는 행복, 복지, 이익, 목적, 경향, 취미, 도덕, 감각 등을 주장하는 영국의 감정, 정서, 윤리학과 행복주의의 모든 형태들을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적이라고 해서 거부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경향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법칙의 주권과 이 법칙에 대한 당연한 존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도덕 철학의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언명령이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의무윤리학이라 써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칸트의 윤리학은 분명한 의무윤리학으로 된다. 우리는 의무를 규정할 때에 그것을 통해 의지가 세계 안에서도 또 세계를 넘어서서도 선으로 되는 그런 의지의 형식 규정에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의무는 남의 호감을 살 만한 좋은 것은 아무것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의무는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법칙을 내세우고 경향을 침묵케 하고 의지에 거슬릴지라도 마음 안에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의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할 수 있을 그런 가치의 필연적 조건으로 된다. 의무 때문에 행한 행위에만 그리고 오직 이것에만 모든 도덕이 다 들어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하죠. 조건절인데 의무 때문에 그래서 경향이나 우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을 행한 행위는 합법적이기는 해도 도덕적이지는 않다. 재밌죠? 경향이나 우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을 행한 행위는 합법적이긴 해도 도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순수의 법칙만을 위한 행위는 경향에도 또 우연히 객관적으로 올바른 행위 양식에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의무 때문에 의무를 위해서 많이 우리들의 행위를 도덕적이게 해준다. 이게 좀 이제 뒤에 이제 예시도 나오는데 재밌어요. 한번 계속 해주시죠. 네, 합법성과 도덕성 이 부분이죠. 네. 의무 때문에 행한 행위에만 그리고 오직 그건 제가 이것에만 읽었고 네네. 바로 다음 문단. 네, 여기 이 문장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네, 오직 이것에만 모든 도덕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요 문장에서 조금 그게 도대체 뭔데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 정언명령 그리고 도덕, 윤리는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메인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선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윤리학에 대한 어떤 구도인데 사실 칸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행복에 있어서 욕망을 배제한 행복은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는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의무 때문에 항상 행한 행위에만 그리고 오직 이것에만 모든 도덕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도덕과 윤리 안에 포섭되는 우리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이 이제 뭐 의무로 인한 행위에 이런 모든 도덕과 도덕에 연결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나의 자유가 보장되고 나의 어떤 선한 의지와 뭐 이런 것들이 증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실 욕망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이 완벽하게 도려내져 있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비판을 좀 받았다라고도 하는데요. 좀 말 그대로 이 칸트의 도덕,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행복,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행복이지 않을까. 좀 말하자면 고차원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그런 행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 볼 법하죠. 칸트의 이야기가 되게 논리 정연하고 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지점이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칼로 재단한 듯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459페이지 엄숙주의의 배경,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이상하죠? 읽고 나서 수정해볼게요.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의무와 의무의 법칙과 관계에 있다는 상황을 보고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엄숙주의의 배후에는 칸트의 형식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즉 무상명령은 행위의 진료와 이 진료에서 생겨나는 것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형식 및 원리와 관계가 있다. 근데 사실은 행위와 진료 이런 부분에서 행복이 더 잘 보이죠. 우리 뭐 소확행 이런 거 옛날에 유행하던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진료에서부터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복이라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의지는 경험적인 조건들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따라서 순수한 의지로서 그저 법칙, 형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료는 바로 그것이 진료이고 형식인 한에 있어서 질서 잡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종의 보편적인 규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이 개인의 인격적인 소질이나 경향이 차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엄숙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은 칸트가 프랑스의 모랄리스트들 및 회의론자들과 나눠 갖고 있는 스토아 학파의 근본 태도와 또 인간이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루터의 원죄론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데서 칸트의 사상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인간을 하느님의 말씀 밑에 예속시키고 칸트는 인간을 선천적인 이성 형식에 예속시킨다. 이런 이성 형식, 인간과 인간 본성의 형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 형식은 그저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들에게 다 같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엄숙주의에 많은 반론이 있었는데 이미 슐러는 자기의 이행시로서 아픈 곳을 찔렀다 해서 그 이행시가 나오나 봐요.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나의 기쁨,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나의 경향. 그래서 내가 덕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같기도 하네. 달리 권고해 줄 말은 없네. 경향을 멸시하려 애쓰게, 싫어하면서도 의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비아냥처럼 들리기도 하죠. 칸트의 내용이. 그리고 현대의 실질적인 가치윤리학도 신뢰할 뜻에 꼭 맞춰서 칸트가 도덕적인 것을 그저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된 의무로서만 다룬다면 그는 도덕적인 것을 너무 좁게 보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윤리학이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이 같은 맥락 하에서 좀 전문적으로 비판이 되어 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가치윤리학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예컨대 이웃사랑과 같은 도덕가치는 칸트가 요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없이, 즉 이웃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히 의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면 아무 뜻도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칸트의 의도도 알 수 있겠죠. 당위로서 행동해야만 하는 지점이 또 개개인마다 다 이제 지침으로서 우리가 다 지킨다면 정말 많은 수의 범죄와 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천주의 부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이 아까 루터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예속시키고 칸트는 인간을 선천적인 이성 형식에 예속시킨다. 이 부분, 이 문장 참 좋았어요. 이건 뭐 루터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예속시키고 이렇게 말해도 말이 돼요. 그리고 칸트가 앞에 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밑에 인간이 예속된 것처럼 칸트는 자기 철학을 세우면서 선천적인 이성 형식의 인간을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예속시키려 했던 거죠. 맞아요. 이게 되게 엄격한 어떤 규율 지침을 세부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줬던 거죠. 그래서 도덕 계율이나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까지도 다른 책에서도 역시 루터교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독일 루터교의 여러 종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성장했는데 경건주의의 교리의 성찰을 강조하는 대신 종교적인 열정, 경건주의의 어떤 실천, 엄격한 도덕 실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 안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도덕적인 실천 과정에서 나오면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성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었대요. 루터교 사람들에 이제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칸트가 약간 이렇게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증명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를 했죠. 종교, 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진실이 사실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 다시 복구를 시켜요. 그래서 요 지점을 이제 루터교에서 찾아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물자체의 세계 자체를 이제 도덕의 의무 조건으로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특징적인 지점이죠. 근데 도덕이라는 게 이게 아까 당위도 나왔고 뭐 지금 의무 뭐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 윤리가 그런 거죠. 뭐 법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지금 오늘날에 보면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또 지지가 되는 게 의무를 위해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의 측면에서는 뭐 법도 그렇죠.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딱 뭐 이렇게 해라. 예수님도 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꾸 이제 자꾸 제자들한테 명령을 뭐 선언을 하기도 하고 자꾸 미션을 던져주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깨달아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도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자꾸 가르쳐 줘요. 그게 의무죠. 모든 윤리나 도덕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되고 어떤 뭐 법칙이나 의무, 당위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칸트의 이 말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자, 460쪽 두 번째 문단 선천주의. 물론 이성 법칙의 형식주의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선천주의다. 이성은 스스로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모든 경험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따라서 여태까지는 세상이 보기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행위들을 명령한다. 가령 여태까지는 정직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무로서의 정직함은 모든 경험에 앞서서 선천적인 근거를 통해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의 이념 안에는 있다. 경험과는 상관없는 거죠. 경험 이전에 선천적으로 아프리오리 이렇게 나오죠. 선천주의. 이거죠.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위이기 때문에 당위 반드시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실제로 있는 것과 생겨나는 것은 이 당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비천하게 소위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경험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해롭고 철학자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험을 되게 천시했던. 칸트주의가 선천주의를 가지고서 추구했던 바의 것은 도덕 법칙은 무시간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도덕 법칙은 무시간적이에요. 시간을 초월했죠. 중요한 것은 자유이며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아까 선한 의지, 선을 행할 자유. 내 안에 있는 아까 그 나의 의지의 자유로 행한 것이 모든 사람의 법칙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 있었죠. 자유인데 그리고 전체적인 자연의 메커니즘에 그 기회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높여져야만 한다. 이 부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그냥 태어난 그 감성적인 존재, 그냥 감성적인 존재는 동물적인 존재겠죠. 동물들도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하니까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자신을 넘어서서 높아져야 된다. 이게 인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이상. 왜냐하면 인간은 감성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은 감성이 있지만 동시에 예지의 세계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 461 쪽에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감동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칸트 윤리학의 네 번째 특징, 즉 자율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자율. 자율이라는 게 스스로의 율을 자기가 설정하는 거죠. 자기의 율. 을 일반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도덕 법칙을 부여한다. 이게 인간의 위대함인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도덕 법칙을 부여해요. 선험적인 타고난, 즉 보다 더 잘 말하자면 인간은 순수한 실정 이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요구의 바탕에서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애초부터 있지를 않고 자율이란 구체적으로는 형식주의 이외에 아무것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식주의. 아까 형식주의는 선험주의이기도 하죠. 이미 타고난 인간이 내재적으로 타고난 어떤 것들이 있다. 즉 도덕의 원리가 보편타당한 합법칙성 자체 안에 있다면 바로 이성은 스스로 실천적이고 따라서 이성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위한 법칙으로 된다. 이런 것은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에 관한 문단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자율적인 윤리에 반대되는 것은 타율적인 윤리다. 그러겠죠? 이 타율적인 윤리에서는 인간의 의지는 개인 의지나 사회의 의지의 경향과 관심이 설정해 주는 것과 같은 목적론적 윤리학이라고 써 있네요. 그 어떤 주관적인 목적에 의존하고 만다. 그러니까 타율, 그러니까 자율은 스스로 율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타율은 남이 나를 설정해요. 남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목적에 의존하고 말고 이런 원리들은 절대로 정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오직 가언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진짜 인간의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이 목적의 진료와 이 진료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자, 신율적인 도덕도 신율. 재밌죠? 자율, 타율, 신율. 신율은 뭐겠어요? 신이 율을 정하는 거겠죠. 신율적 도덕도 우선 신의 의지와 아마 자의적 일는지도 모를 그런 신의 의지가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타율은 남의 말을 기다려야 되고 신율은 신의 말을 기다려야 돼요. 칸트가 이런 평가를 내릴 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인들의 주관적 목적 윤리와 신학적인 도덕 실증주의의 신율적 도덕이었다. 이거 둘 다 비판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고대와 중세의 목적론적 윤리학은 주관주의적이지도 않고 상대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자, 칸트는 주관주의적인 걸 싫어했어요. 객관성을 추구했고 상대주의적인 것도 싫어했죠. 절대적인 걸 추구했죠. 왜냐하면 철학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하니까. 또 이들의 신학적 도덕은 실증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몇몇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전통의 바탕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은 그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신의 뜻이다고 하는 가르침이다. 칸트가 저항하고 있는 자의적인 신은 그리스도교의 전체적인 전통의 신이 아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희님 해주세요.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죠. 뭐 타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애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인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다는 거죠. 462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칸트의 자율에 대한 학설의 요점은 인간의 존엄이었다. 자율은 인간의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본성의 존엄의 근거다. 아까 자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자율이 그냥 나오진 않았죠. 우리가 했던 그 정언명령과 정언명령의 의무로서 따르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던 행위로서의 어떤 이성들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요. 오직 이러해야만 도덕의 근본적인 사실인 자유와 당위가 보장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법칙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감성적인 세계의 물질의 노예나 또는 저 세상에 있는 신의 자의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감성적인 세계의 물질의 노예, 요거는 이제 감성의 영역에서의 욕망 이런 게 되겠고, 저 세상에 있는 신의 자의의 노예라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신성한 어떤 의지만을 따르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그 두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게 된다. 문제되는 것은 오직 칸트가 도덕 법칙을 해석할 때 정말로 하나의 실제적인 법칙이 위로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무도 진정한 뜻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칙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도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 같다. 쇼펜하우어의 행복주의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와의 논쟁에서 쇼펜하우어가 칸트를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쇼펜하우어,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행복주의는 타의성이 짙어서, 혹은 자의적인 해석이 주관적이어서, 또는, 타율적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일 수가 있어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애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칸트의 내용들을 쭉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네가 말하는 정언명령 그리고 네가 말하는 행복 역시도 되게 자기애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쇼펜하우어도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 같다. 칸트와 정언명령에 대한 일종의 정신 분석을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칸트는 10계명, 너는 뭐뭐 해야 한다를 무의식 중에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그는 자기의 정언명령에서 하나의 법칙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칸트에 대해 꼭 명령을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지독한 노예의 도덕인가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든 내부에서 오는 명령이든 어쨌든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현대의 실질적인 가치윤리학도 법칙윤리학에서 또 이 법칙윤리학의 자율적인 형식 속에서 가치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무시관적인 타당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같은 얘기고요. 신칸트학파의 칸트를 이렇게 파악한 데 대해 매우 불행했다. 신칸트학파가 이제 칸트에 대해서 다시 변론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비난이야 어떻든 간에 칸트가 추구했던 했던 것은 일종의 이상적인 의도였다. 이제 현실과는 좀 괴리되었다는 것을 일종의 좀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칸트를 따르자면 인간은 절대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맥락을 집어넣다 보니 이렇게 현실과는 조금 떨어지게 보이는 지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칸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즉, 그 어떤 다른 목적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큰 이야기를 하고자 정언명령과 정언명령 속에서의 인간 의지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까지 한 맥으로 연결을 짓고 있는 칸트의 논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두 남자의 철학수다 팟캐스트 들으면서 거기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 그 복종이 노예의 도덕 같잖아요.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순종, 복종. 이게 노예의 도덕이 아니래요. 주인의 도덕, 주인의 윤리래요. 그리고 노예의 윤리는 뭐냐면 반항이다. 반항이다. 오직 주인만이 순종할 수 있고 노예는 반항을 한다. 이게 인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메뚜 씨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걸 따르자면, 그걸 가져오면 인제 여기서도 칸트를 비판하는 이 쇼펜하우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명령을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지독한 노예의 도덕인가. 이걸 반박하는 거죠. 야,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야. 노예는 반항해.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곱씹을수록 주인은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는 떳떳하고 순종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반항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혁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인제 반항도 이게 안 좋은 미덕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문장도. 자, 463 쪽. 그래서 칸트는 실천 이성의 원칙을 위해 두 번째 공식을 만들어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거, 자,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진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아까 첫 번째 뭐였지? 하여튼 두 번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인격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도 인류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지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사람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면 되냐? 이게 좀 와닿죠? 내가 너를 사귀는 이유는 너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야. 그런 사람 많죠? 이게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을 뭐 같이 뭔가 뭐 이 사람과 이용해 가지고 뭘 어쨌든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자체로 좋은 거죠.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영화를 보는 이유는 영화가 재밌어서 보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연인을 뭐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뭐 다른 이유가 붙으면 그게 골치 아파지는데, 그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참 깊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인제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단순해져야, 이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왜 운동이 좋아? 뭐 어디다 다 갖다 붙여도 다 돼요. 이 말은. 칸트가 인간을 구원하려 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인간을 구원하려 했다. 인간은 비록 현상의 세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성의 세계로부터 다시 끌어내어져야만 한다.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이다. 인간은 보다 더 높은 세계에 속해 있다. 이 문장들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이다. 인간은 보다 더 높은 세계에 속해 있어. 이 자신감, 보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인간은 이보다 더 높은 세계에서야 비로소 자기의 전체적인 충족을 갖게 된다. 두 가지의 것이, 그것에 관해 자주 그리고 끈질기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점점 더 새롭고 증가하는 감탄과 순경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준다. 이 두 가지란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이거 정말 문학적인 문장 아닙니까? 너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문장? 읽으면서 저 감탄했어요. 야, 어떻게 머리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근데 이거 칸트를 따라했나? 근데 이 별이 빛나는 하늘, 이거 뭐 문학 쪽에서도 유명한, 누군가 이 말 했었는데. 아무튼 자, 이 말은 실천 이성 비판을 끝맺는 말이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 감각계의 한 부분이며 더욱이 거대한 물질적인 세계에 비교하자면 매우 작고 아무런 뜻도 없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자기에서 시작되며 이 도덕 법칙은 세계 전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제시해 주므로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 지성적 존재로서의 우리들의 가치를 무한히 높여준다. 해석도 정말 멋져요.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좋은 해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제 생각 안에서는 이제 목적과 수단 이 두 가지만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칸트의 논의가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 전통 형이상학과 기껏 열심히 해서 결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또 여기에서 목적을 따지는 것은 좀 전통 형이상학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껴졌고 수단에 입각한 어떤 것을 좀 잘 앞선 논의에서 시도를 했던 바처럼 좀 잘 얘기를 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칸트가 또 예비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의 아이디어 정도의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칸트를 잘 안다고 할 수 아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제 463부터 66쪽까지 좀 남았어요. 한 대략 2장 정도 남았는데 뒷부분은 제가 뭐 그냥 훅훅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한 대략 10분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 지니님께서 요약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예.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463페이지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칸트의 철학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요게 저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여기서도 칸트의 형식주의는 그의 반대자들이 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의 형식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인류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 및 목적의 왕국 전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이런 것 안에 적어도 사태 안에 실질적인 가치윤리학의 씨앗은 들어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칸트는 이상적인 인간 본성의 도움을 받아 고대 철학의 범위 안에서 윤리학을 기초 지우는 데로까지 접근하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다들 이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칸트가 도덕적인 원리에서부터 거부했던 인간의 본성은 바로 경험론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조금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요청, 이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경향을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실천 이성의 요청들이다. 그래서 요청들이란 윤리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이론적인 가정들이다. 이 요청들은 현상의 세계를 초월해 있으며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념들이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요청들이란 신앙, 신념의 문제다. 여기서 다시 신앙, 신념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칸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적인 면모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지점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또 재미도 있었어요. 칸트가 되게 그와 결별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지점을 또 우리가 발견해낸다는 점에서 칸트는 요청이라는 개념의 인식론적인 문제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실천 이성 비판의 머릿말에서 자기는 이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참되고 무조건적인 이성의 필연성을 위해 보다 좋은 표현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바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요청이 객관적인 것에 관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관한 필연성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론적인 것은 기껏해서 가설의 형식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논리학에서 신, 자유, 저 세상의 존재 등과 같은 실천 이성의 의도 안에서 필연적인 이론적인 가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죽지 않음, 자유, 신이라고 하는 그의 세 가지 유명한 요청들이다.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이어서 요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죽지 않은 불사와 자유와 신. 이 세 가지 요청들이래요. 자, 이 죽지 않음, 불사라는 이념은 도덕적인 법칙을 가능한 한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알맞은 기간이라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으로부터 생겨난다. 도덕적인 것은 그 전체적 뜻으로 따르자면 이게 불사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죽지를 않아야 이게 윤리적인 게 가치가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죽어버리면 윤리적인 게 다 뭔 소용이냐 이런 뜻인데. 자, 도덕적인 것은 그 전체적 뜻을 따르자면 이게 불사가 인간이 죽죠 당연히. 죽는데 환생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것은 완전성을 요구한다. 자, 도덕적인 것은 완전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완전이라는 것은 없죠. 칸트는 실제로 체험된 참된 도덕에 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의 다른 삶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삶은 죽은 이후의 삶이겠죠. 다시 태어난 부활 이후의 삶. 왜냐하면 이 다른 삶에서는 적어도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도 물론 인간은 윤리적인 이상을 절대적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다. 오직 신만이 완전히 거룩하다. 여하튼 거기에는 윤리적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죽지 않음, 불사가 요청되는 것이다. 요청이 돼요. 죽지 않으면 꼭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없으면 도덕 법칙들은 공허한 환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이와 비슷한 생각이 신을 요청하게 해요. 신을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우리들의 행위의 도덕적 원리들이 확실한 것임과 같을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들의 희망에도 좋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행복해질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 덕은 행복을 통해 보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성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이런 공정한 균형이 잡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우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자연과 역사에 끼어들어 착한 사람들의 보장되어 있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한 균형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도덕 법칙에 따라 명령됨과 동시에 자연의 원인으로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최고의 이성이 있을 때뿐이다. 자, 최고의 이성, 신이에요. 이러한 최고선의 이상은 그 자체 안에서 완전한 도덕적인 의지와 모든 행복의 원인을 결합시킨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러한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자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기에서만 두 가지 요인들이 실천적으로 필연적이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들은 이성을 통해 필연적으로 예지의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들은 미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마찬가지로 은총의 왕국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맨 꼭대기에는 진지한 창조자와 통치자로서의 신이 서 있다. 신과 미래의 삶은 순수 이성이 우리들에게 지어준 책무로부터 바로 그와 똑같은 이성의 여러 원리들에 따라 떼어낼 수 없는 두 가지의 전제들이다. 이런 도덕적인 신증명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증명일 거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신증명과 그 뜻에 관해서는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칸트의 설명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이제 마지막 문단이 자유. 그런데 우리들이 이미 실천 이성의 사실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자유는 한 번 더 문제로 된다. 이번에 문제되는 자유는 주로 형이사적인 뜻의 자유, 즉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세계를 꿰뚫고 있는 인과의 사슬에 직면하여 자유로운 선택 능력이나 자유로운 인간성의 능력으로서의 자유다. 그러나 자유는 바로 당위와 함께 사실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환상이 아니기 위해 이 공간, 시간적인 세계 안에는 자유에서 나온 인과관계, 즉 새로운 인과계열의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과 바로 여기에 자유의 요청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칸트가 이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했고 동시에 윤리적인 자유의 형이상학적인 지평을 일으키는 자유의 이념이다. 제가 원래 랩을 좋아해요. 랩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읽었습니다. 빨리 랩처럼. 랩은 운율이거든요. 리듬을 타야 되는데 나름의 리듬을 타면서 읽었네요. 이제 끝났고 요거 이제 진희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 인간은 우리의 자유가 인정되는, 지금 우리가 칸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자유가 인정되는 도덕의 영역에서의 인간은 사실 그 정원 명령에 의해서 이성적으로만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그 이성적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그 도덕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끝자락에서 지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서 증명할 수 없는 신의 존재와의 마주침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영혼의 불멸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인간의 자유가 지배하는 공간, 세계,
요런 것들, 그리고 덕과 행복의 어떤 궁극적인 조합, 요런 것들, 우리가 부르는 이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이제 가볼 수 없는 세계이겠죠. 그것을 이제 여기 칸트와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도덕성이겠고요. 그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야기를 좀 애매하게 끝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칸트가 전통 형이상학과 좀 결별하기도 했고, 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꺼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칸트는 도대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일 텐데, 실제로 칸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실천 이상 비판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정직한 인간은 기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신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신이 있다도 아니고 신이 없다도 아니고 나는 신이 있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도덕 개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제 가서 와닿을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의 영역까지도, 그 도덕성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와 어떤 존재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적인 부분으로 꼭 있기를 원하는 그런 영역으로밖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사실은 칸트의 마지막 실천 이상 비판에서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별처럼 느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순수 이성 관념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 이성 비판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지점들을 이성적으로 혹은 지식으로서 조금 계속 이해를 해 나가려고 흐름을 잡아보긴 했지만, 그거를 단번에 우리 경험 안에서 입각해서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이런 논의 자체는 얼마나 칸트가 공들여서 이 세계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로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런 기대치가 또 있었던 낭만적인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그런 낭만을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이 세계에서 또 사람들에게 실망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먼저 한번 정리하고 진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제가 헬슈베르거 이전에 램프레이트 공부할 때도 이 두 문장들이 참 와닿았었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가슴을 울려요. 다시 읽어드리면 너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걸 간단히 말하면 너의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너의 인격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도 인류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지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건 뭐 오늘날에도 많이 인용되는 명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철학 다 떠나서 또 되게 문학적인, 너무 좋아요. 어떤 삶의 화두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거 이번 주에도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좀 뜨끔하기도 하고, 나는 진짜 내가 사는 걸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내가 살고 있나? 70억 명이 나처럼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칸트의 윤리학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상을 제시해 주잖아요. 의무, 당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으로서 인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야말로 또 칸트의 윤리학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윤리가 흐릿해지는 이 시기에 의무로서. 근데 이거를 설득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뭐 당위 의무하면 거부감 들거든요, 솔직히. 자유가 너무 커져 버려서 설득이 문제예요. 설득이 잘 안 돼.
자, 일단 지니님은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계속 칸트 얘기를 하면 3대 비판서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비판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칸트는 비판기 이전 저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봐도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데카르트도 방법소설은 유명한데 방법소설 부록에 담겨있는 뭐 기하학이나 기상학이나 이런 부분은 또 오늘날 잘 얘기도 안 되고 읽히지도 않고 있죠. 근데 아마 데카르트가 살아 돌아오면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자신의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실험에 접합시키면서 얘기했던 정말 관심을 두고 정말 애정을 두고 얘기했던 집필한 에세이들인데 그런 에세이들은 읽히지 않고 방법론을만 읽힌다라고 하면은 정말 놀랐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 당시 철학자들은 좀 자연과 뭐 여러 가지의 근원을 탐구하는데 과학이다, 뭐 철학이다, 뭐 이렇게 분과를 딱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진정한 철학의 목적은 사실 그 자연과 여러 가지 근원에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런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칸트 전집을 저도 최근에 이제 칸트 학회에서 나온 것들 쭉 훑어보고 있는데 비판기 이전 저작 3권에서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뉴턴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칸트는 당대 생명과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비판기 철학이 그가 관심을 두었던 생명과학이나 뭐 천문학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별 이야기도 좀 의미심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칸트 한 3분의 2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칸트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칸트의 주요 저서들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가 좀 탐구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칸트라는 사람을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되게 뭐 바이러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좀 오늘날 되게 정초되었던 그런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고 뉴턴과 같이 얘기했던 뭐 볼프라든지 라이프니츠 등등의 사람들도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뭐 여러 생명공학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특히 생명공학 중에서도 난자와 정자 뭐 이런 정전설, 후정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자와 정자 안에 신이 예비해 놓은 모습이 이미 다 있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학풍과 수정된 배아 형태의 뭔가에게 이후에 뭔가가 더해져서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전과 후의 대립이 있었는데 많은 그 당시에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었던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은 신의 예비와 더불어서 인간 존엄성을 좀 중시하기 위해서 전자에 많이 힘을 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에 이미 신이 예비한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수정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칸트가 주장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배아에 대한 과학적인 뭐 발전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론들이 조금 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넘어가는 중에도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에 대해서 지지했다라는 맥락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칸트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신이 예비한 어떤 형태로서의 인간을 포기해버리면 사실상 인간이 기계론적으로 되어버리죠. 배아에서 뭔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의지랑은 상관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유물론적으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좀 우려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를 택한 것은 아닌지 계속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언제나 항상 신을 염두에 두고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칸트가 유명하고 그 유명한 사회 저작을 읽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의 관심 분야와 탐구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기 이정 저작에도까지 같이 넓혀서 볼 수 있다면 그 칸트라는 사람의 이론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재조명해서 오늘날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더 복원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실천 이성 비판의 종교와 법률과 국가에 대해서 하고요. 또 판단력 비판 또 판단력 비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고 그다음에 칸트를 따른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짤막하게 다루면 끝이 나요. 요거 이렇게 하고 남는 시간에는 칸트 전반적인 정리 겸해서 우리 지니님도 읽으셨던 그 칸트의 저서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의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좀 다음 주에 총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도 칸트를 이제 다음 주는 보내게 되겠네요. 보내고 다다음 주부터 피이트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찼네요. 정말 알찼고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